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다가 오늘자 오전 8시로 변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좀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소수 정당이 앞번호 4명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중에 2 정당은 빠졌어요.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의 대표 2명만 비례 후보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가자 평화인권당과 가자 환경당, 한 명은 성추행 전 대표의, 그러니까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하나는 환단고기 유사 역사학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천을 안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후보를 각 당이 2명씩 냅니다. 예. 그런데 그 2명 다 모두 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명을 더 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마저 부적격 통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각 당, 그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 모두 다 이 후보가 모두 부적격한 걸로 나왔고, 애초에 처음에 부적격한 걸로 모두가 나오면 후보를 내지 않고 정책연대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당, 그러니까 시대전환하고 기본소득당은 2명의 후보를 내서 이분들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비례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당은 이 비례 후보 없이 그냥 정책연대만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오늘 명단 시민사회 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사회 비례대표에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에서 12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그 14명, 그리고 이제 20명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2명의 소수 정당 대표, 그리고 12명의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20명의 민주당 후보들, 이렇게 총 34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발표가 됐고요. 내일 최고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순번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가자평화인권당은 민주당에 우롱당했다, 비례연합에 빠지겠다, 그리고 독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사실은 연합을 하는 정당 숫자도 적고 좀 명분도 약하다고 하는데 이런 정당들마저 하나둘씩 빠지면 더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이 검증이 안 된 정당들이라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지, 그 한석을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자평화인권당은 아마 그럴 것 같고, 가자환경당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갈지 말지를.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 4개의 그 소수정당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수정당의 2석이 배정됐으면 원래 당초에는 이제 정당이 4개니까 한 4석 정도가 배정이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계에 한 6석,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7석 정도가 됐는데, 소수정당에서 2석밖에 안 나왔으니까 2석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7석 후순위로 받겠다는 것을 이미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옵션은 시민사회 인사의 폭을 넓혀서 소수정당 2석, 시민사회 인사 8석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비례의원 대표 후보들이 앞순위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라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렇게 주장한 배경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뒷번호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현재 17번까지 과연 더불어
더불어시민당이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비례로 그 민주당이 2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7명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뒷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현재 이제 소수 정당하고 시민사회 인사를 앞부분에 넣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을 앞순위에 넣어서 이분들을 얼굴로 내세워서 이제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 논리에는 열린민주당을 의식해서 지금 나온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강한 색채를 내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뭔가 무색무취한 것 아니냐.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찍어야 될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당으로 많이 가면서 여기에서 당선자가 대폭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경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열린민주당이 생각 외로 지지율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숫자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냐 아니면 제로섭이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민주당 내부 안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의석수가 늘어날수록 예.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얘기는 민주당이 후순위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이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당 지도부에서는 저 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어차피 지금은 다른 길이지만은 금방 합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방향성이 좀 많이 말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는 사실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상황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때의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상대 쪽인 보수 진영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총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최대한 막아보자. 이런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시민당, 저도 맨날 헷갈려서 더불어시민당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린민주당과의 경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몇 번을 받느냐 지금. 도대체 그렇죠. 비례 어느 위치에 이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심사인데 어쨌든 의원들이 지금 뭐 10명을 보내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번호가 지금 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보내면은 좋겠는데 의원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미래한국당 보낼 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강제할 수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강제하게 되면 이제 논란이 되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내는 건데 그중에 이제 대상자들이 주로 불출마를 했거나 컷오프 당했거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러게요. 예. 더 하고 싶은데 불출마를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다시 불합리한 또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봐도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이 그런 거에 더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명분에 좀 더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내가 저기에 가서 도대체 얻는 실익이 뭐냐 아니면 명분이 뭐냐를 따질 테고 그러면은 명분도 별로 없고 실익도 없다라면 갈 만한 의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의원 한 3분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비례도 뭐 한 서너 명 얘기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네 번째 정도의 순위가 들어가요. 네 번째요. 자, 지금 의원들 숫자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맨 위에는 민생당이 거의 확정이죠, 지금. 그렇죠. 18명인데요. 예. 확정적 그 이상 가기가 어렵고요.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몇 명인가요? 미래한국당은 9명. 9명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지역구 7명, 비례 2명이고요.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정의당인데, 정의당 6명밖에 안 돼요. 6명. 그럼 민주당이 한 7명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통일 기호, 자기의 고정된 기호가 정해지는 기준이 있어요. 예. 이게,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얻은 투표율이 3% 이상이어야 돼요.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5어예요. 또는 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그 충족이 되더라도 통일기호, 그러니까 고정된 기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정의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정의당은 들어가 있고. 예, 3% 이상 받았으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더불어 시민당은 신생이기 때문에 3%를 받지를 못했죠, 과거에.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이 통일 기호를 받는 거죠. 비례 의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무조건 지역구라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포함이 안 돼요. 그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넘어서면 그러니까 넘어선 상태에서 7명이다. 비례까지 합쳐서 7명이다. 그러면 정의당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컷오프를 덜 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불출마자가 더 적으니까 그 풀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지역구에서 5명 옮기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해찬 대표나 윤호중 그 사무총장이 이 불출마 의원들 모아서 점심도 먹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설득하기 위한 거였었는데요.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게 된 것이 한 3분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도 많이 설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비례 명부를 완전히 다 갈아엎었습니다. 아까 공관위원장, 새로 된 그 배 공관위원장 이야기는 3분의 1 정도만 바꿨다. 그래서 크게 바꾼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완전히 바꾼 거죠. 많이 바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영입인재,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다 전면으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한성조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애써 추천했던 사람들은 많이 뒤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지금. 예, 거의 한 8명 정도가 그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 인재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수가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새롭게 들어오신 분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번부터 기호 1번부터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호 1번, 그 비례 1번은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이제 됐고,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5번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전반적으로 1번은 좀 상징적으로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상당히 뒤에 그 20번 뒤, 그러니까 당선권 이하로 이제 밀려났었는데 앞순위로 당겨서 원래 3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까지 쭉 그 앞으로 전면에 세웠고요. 그리고 여러 명들이 여러 그 인사들이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인재 영입된 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눈에 띄는 인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전형적인 뉴라이트 경제학자인데요. 2번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4번에 들어갔고요. 예. 탈북민 출신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도 12번 당선권 안에 들어왔죠. 예, 예. 그리고 전주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15번, 그리고 허은하 이미지전략연구소장 19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재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이분들은 지금 분노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지금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확 예. 뒤로 밀렸고, 그리고 그렇죠. 그 우원재 유튜브 그 채널 운영자였는데 이 사람도 뒤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현 변호사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예, 네. 또 그 뒤로 밀렸고, 권영애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의당 위원장도 여러 논란 속에서 일단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인물이고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예. 뭐 처음에는 소식이 들리기에는 당선권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크게 논의가 안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40명 명단 밖에 그대로 제외시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채널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뭐 다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시 경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언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공화당이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참 뭐라고 비판을 하기가 참 뭐라고 할 정도로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은 대부분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 예, 지역구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예. 남은 것은 민생당입니다. 민생당이요? 예,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는 아직 그 신청 단계에 있고요. 예, 후보 등록일이 26일, 27일이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오늘에야 이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상당히 시간이 빠듯하게 지금 남았는데, 이 공천 과정이 뭐 거의 번개에 콩 버먹듯 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 게 민생당이 지역구에서 몇 명을 지금 당선시킬지도 알 수가 없고 5명 이상을 배출하거나 아니면 3%가 넘어야 되잖아요. 비례 후보를 받으려면. 아니 이미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21대에서 예, 그렇죠. 22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복잡한 건데 지금 아직 3%가 대체적으로 지지율 보면 3%가 안 나와서 그러면은 뭐 지역구에서 5명이 안 나오면 아예 비례의원이 한 명도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참. 그럴 수가 충분히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지금 벌써부터 이 3% 넘을지 안 넘을지도 모르는데, 지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분 싸움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앉아가지고 김치국 마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참 민생당 홍보라도 지금 발벗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모릅니다. 지금 민생당을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N번방 얘기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가 지금 코로나19보다도 더 지금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예. 이 N번방 관련해서 국회에 돌아가는 얘기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죠. 이것이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이 반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만약에 이 청원이 통과가 청원이 10만 명의 지지를 받지 않았다면 성폭력 반지법 아까 말씀하신 그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높였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논의조차 안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그 청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게 1, 2년 동안 거의 상정도 안 되고 논의조차 안 됐던 법안인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그거라도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우리 국회 현재 20대 국회는 이 청원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 거의 외면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연장선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하는 것들은 되게
위선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뭐 무슨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법안을 그때 잘 통과시켰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좀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정의당에서 이미 내놓은 법안도 또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정의당에? 작년 2월에 내놨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거든요. 아. 제가 왜 앞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 그러한 현재 국회의 정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 동의 청원이라도 갔기 때문에 논의라도 한 거죠. 검토라도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논의했던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전혀 고민도 안 해봤고 이 생각지도 안 해본 그런 거죠. 이 텔레그램에서 이런 그 성착취 행위가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국회의 현재 성인지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상당히 약한 거죠. 그 당시에 국회 속기록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내용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N번방 사건과 사실은 딥페이크 사건은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은, 왜냐면 N번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도 돌기도 했지만은 약간 다른 차원인데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뭐 얘기를 하다가 그냥 통과시켜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뭐 텔레그램에 의한 이 성착취도 잘 모르고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나눠준 이 설명서만 보고 또 이 의장실에 여기에서 이제 민원이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국민 동의 청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몰아서 간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회의 인적 구성의 한계, 60대 이상, 60대 이상의 남성들로만 모두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때 당시 보면은 그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게 거의 국회가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폐지될 가능성이 더 높은 법안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거의 안 하고 갔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10만 명이나 국민들이 동의를 했는데도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정도의 그런 관심에 밖에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게 뭐 조국 사태, 뭐 조국 뭐 탓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정치권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야당 쪽에서 이 피의자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그 청원을 들고, 이 부분을 그러면 피의자 포토라인을 못 서게 한 것은 결국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이런 나쁜 짓을 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웅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뭐 과거에도 이런 피의자들이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로 포토라인 안 세우는 것 전에도 이를테면 유명인이나 이를테면 뭐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원래 포토라인 잘 안 세웠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포토라인 서는 부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피의자라는 신분만으로도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제한되게 그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던 과거의 이제 습관들을 좀 규칙으로 좀 정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 상황하고는 이 핵심 부분이 아닌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책임론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야당 측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와중에도 참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게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게 그지 이럴 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